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 프랑스가 약간 전 세계의 유럽의 땡땡 뭐 이러면서 약간 놀림을 좀 당하기도 하고 유럽 내에서 야, 너희들은 왜 그러니?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프랑스는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영국 사람들, 아 영국은 뭐 그냥 당연하고 영국은 뭐 항상 뭐 그랬던 것 같고 이탈리아 사람도 프랑스에 대해서 뭐 이탈리아가 워낙 이제 통일되기 전까지 작은 나라들이었잖아요. 작은 나라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가 발달하는데 그래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제 하면서 이탈리아 외교관들이 기피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 악취가 진동한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무슨 쟤네들하고 외교하려면 정말 까다롭고 잘난 척 심하고 이게 아니라 쟤네 냄새나 이것 때문에요? 근데 사실 프랑스가 유럽 무대에서 정치력, 국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는 15세기, 16세기 이후부터 그 이전까지는 뭐 사실 봉건제하에서 프랑스 왕이라고 해봐야 아비뇽 유수 요즘은 이제 아비뇽 억류라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필립 4세 시대부터 이제 좀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이제 왕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좀 실제로 이제 프랑스가 이제 무시 못할 세력으로 발전한 거는 프랑스와 1세 말로아 왕가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부르봉 왕가 때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된 거고. 뭐 시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쟤네들은 무늬만 카톨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웃 나라들도 있고. 근데 요즘 한국에서 프랑스 갖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네 잘난 줄만 한다 뭐 약간 그러면서 더럽다 뭐 약간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이런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지 잘난 줄 알죠. 거의 우리나라 뭐 국뽕 얘기하는데 프랑스만큼 국뽕이 센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올림픽 개막식 보세요. 올림픽 개막식 보면 아마 다 이해 못했을걸?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뭘 제일 먼저 시작했어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발견했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이야기에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사실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올림픽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뭐 뜬금없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목들 들고 나와서 막 노래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빈치 최후의 만찬 패러디하고 있고 뭐 이게 무슨 의미냐 얘기하면 니네들은 몰라도 돼 쉽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유럽 국가들은 사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영국도 사실 국뽕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영국 옛날 2012 런던 올림픽 생각해 보시면은 프랑스는 니네 몰라도 상관없어지만 영국은 우리가 하면 니네 다 알 거야. 이런 자신감을 또 보여주면서 국뽕을 내세우는 거 같아요.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영국은 런던 올림픽 개막식 때는 전부 다 알았어요. 근데 폴 매트카트니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스파이스 걸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 누구나 봐도 다 아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 둘의 감정 싸움을 일단 겪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스탄불에서 국제학술대회 갔다 왔는데 한 분이 프랑스에서 오신 분 영어 잘하시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공용어는 영어니까 막 했어요. 근데 영어 되게 잘 알아들었는데 뒤에 나와서 하는 영국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더만 오랜만에 프렌치 액센트로 잉글리시 들어서 무척 반갑다. 표정이 긁어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또 웃기는 게 또 여기서 영국은 또 발표하신 게 뭐냐면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티무르의 레기스탄이라고 유명한 건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20세기 초반에 올린 거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영국 분들은 영어로 출판되지 않은 거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발표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러시아 말로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난 30년대 다 책 나왔어. 그거는 그때 그 러시아군 측량 장교가 되게 잘했다는데 하지만 영어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이건 또 세계 최초라는 말은 영어로 나와야만 그러니까는 약간 저기서 묘한 양쪽의 그 부심, 영어 부심과 이 문화 부심 막 충돌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재밌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기는 해요. 제가 들어도. 아니 저는 되게 편했는데. TH 발음 있죠. the 하고 the 발음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father, mother, father, mother. 저는 그거보다 프랑스 사람의 영어의 특징은 끝이 올라가죠. 영어할 때 끝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미국 할리우드 영화 배우 리차드 기어, 리차드 기어라고 브러쉬으로 그냥 읽어버려요. 리차드 기샤 그래서 처음에 누굴 영화 제목은 분명히 내가 아는데 그런 배우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제 프랑스에서 얘기 나왔을 때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게 파리 박람회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펠탑.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서태지 씨가 뮤직비디오를 이스터점에 가서 찍은 적 있죠. 그 노래가 모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진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CG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고대
이게 어떻게 저런 석상을 저기에 갖다 놨을까? 이게 정말로 미스터리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 여전히 안 풀린 미스터리.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옮긴 걸까요? 몇 년 전에 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그거 실험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왜 띠뚱띠뚱 밧줄 양쪽으로 묶어서 그 실험이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성공한 것도 있어요. 가벼운 것들은 성공해요. 한 4톤에서 5톤 정도 되는 이 모아이들을 옮기는 거, 이렇게 이제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이스타덤에 세워져 있는 모아이들 가운데는 이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들 많거든요. 90톤, 100톤에 이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그 방법으로 옮길 수 없죠. 뭐 통나무를 넣고 굴렸다는 얘기도 가장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거기는 어느 문명권이에요? 폴리네시아 문명권이고 해서 저희가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렸는데 최근에 그 발굴됐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연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14에서 19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 당시에 석상을 만들었었던 사람들의 석공들의 이름하고 각 계급들 간은 위에 어떤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했다까지도 다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잊혀져서 그렇지 아주 옛날 사람들은 아니었고 예. 그리고 거기 이제 폴리네시아에서 이제 왔던 사람들 중에서 석공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기후가 아주 온난해서 농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말하면 100톤 옮길 만한 기술을 완벽히 보고는 못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고인돌 사회랑 상당히 비슷하고 아마 약간 더 과장한다면은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하는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한 건 없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환경이랑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층에서는 야자수의 그 화분, 꽃가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인들이 이제 18세기에 처음 도착하는데 그때 봤던 인상 때문에 너무 신기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구도 너무 적고 뭐 나무도 없고 막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상했었던 것이지, 처음에 전성기 때는 뭐 인구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나무도 있었고 뭐 농사도 꽤 잘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요즘에는 판단하고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이스토섬이 인구가 10,000명이 넘었던 적은 없었다가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겹쳤던 것 같은 게요. 일단 지금 말 농사가 그때 잘 되는 환경이 있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에 응외암, 화산 변형암이기 때문에 가공하기 쉬웠을 것도 있고 또 폴리네시아인들이 자꾸 우리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석공이 갖고 있었던 기술들은 다른 섬들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해서 결정적으로 현무암으로 만든 도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획클리어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되게 놀라울 것 좀 해갈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농사 짓고 엘리트 집단들이 쉽게 말하는 돈과 자본을 투입하면은 그냥 어떻게든 뭐 나올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갑자기 그 다음 농사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10,000명 이상 안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막 지어서 집약화돼 있다가 갑자기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는 얼른 사방으로 흩어진 거면서 순식간에 와해가 된 거가 아닌가 싶은. 가장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까지 가장 유력한 설로 제기됐던 게 환경 파괴 설이었잖아요. 그 석상 짓는다고 나무를 다 베갖고서 나무가 없어지니까 이제 배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엮어갖고서 가까운 데만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왔다고 하고 나무가 숲이 없어지니까 농토도 황폐화되고 그래서 농사도 결국은 안 좋아져요. 사실 기후가 되게 좋았다고 하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석상을 지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서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밭은 누가 갈아? 근데 밭을 안 갈아도 쭉쭉 자라고 충분히 먹고 사 지낼 만큼의 환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어 갖고서 바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는지 바다를 또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있었을 텐데, 근데 최근에는 환경 파괴에 의한 설도 이게 근거가 약하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이라는 게 참 이게 갖다 설명하기 참 좋은데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 많아가지고 저도 되게 매력적이긴 한데 너무 깔끔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나무 삼림자원의 고갈이라는 것은 실제 가능성이 꽤 높은 게 흑로 같은 경우도 무덤이 숲속에 있거든요. 지금 몽골에 있는. 왜 숲속에 있냐? 간단한 이유예요. 쓸 나무가 없으니까 아예 숲에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럼 숲에서 다 나무 없어지면 다른 데로 고분을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의외로 큰 요인이 되긴 됐더라고요. 근데 이 섬이니까 거기는 대안이 없잖아요. 방기하거나 잘 살거나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유럽에서도 농사를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을 해야만 먹고 사니까, 근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하면 이걸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필요하고, 불은 석탄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100% 목재 의존을 하는데, 목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 주변에 있는 마을 주변에 있는 숲을 그냥 베버리면 그 다음 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숲
숲과 농지가 딱 균형을 이루게끔 돼요. 사람이 사는 곳하고 그 숲으로부터 연료를 얻는, 즉 목재를 얻는, 요게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멜서스가 얘기한 인구 순환론의 이제 기본 전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깨져버린 게 아닌가, 이스터 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처음에 듣는 순간 제일 놀랐던 건 오래 안 됐구나. 저는 막 그 모아이 석상 서 있고 할 때 야 이게 몇 천 년 전에 만들어진 엄청난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 왜 땅 밑으로 네, 있어요. 더 예. 있다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렇게 땅 위에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파서 집어넣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세웠다가 집어넣은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땅속에 있는 부분들도 되게 세공을 정성 들여서 했어요. 땅속에 묻기 위한 게 아니어가지고 처음부터 땅속에 묻을 요량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장인 정신으로 새길 것 같지는 뭔가 않고 새기진 않았을 텐데. 아마 위에 세워놓고 있다가 이게 왜냐면은 지금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위에 세워놓고 있다가 그 엘리트가 죽으면은 그 사람 것을 이렇게 묻으면서 그 사람을 상징적인 어떤 기념물화 하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싶어요. 모아이 석상 밑에 인골이 발견되나요? 아니요. 세웠다가 그냥 기념물로? 네, 세웠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거를 땅 파고 묻어서 이렇게 위에만 나오게 한다는 식인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섬에서 갑자기 농사를 지면서 번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의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이고 충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형 노동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어쨌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섬의 최대 인구수는 현재로서는 15,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그 15,000명 그 전성기 때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기념물 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어떤 식으로건 그 사회의 와해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18세기에 그 유럽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 그 당시 인구는 3,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돈을 막 뿌려서 인플레가 되면 그때부터 주식도 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갑자기 생산력이 증가하고 잉여 시간과 농생산물이 증가하니까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건축이 필요했을 것이다. 네, 정말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는 게 그 외딴 섬이나 어디나 하여튼 조금 돈 생기고 권력 생겼다고 건축물 크게 짓기 시작하면 그건 망하는 것 같아요. 건축물 크게 짓는 건 다 망해. 뭐 우리 석상이라고 뭐 건축물이라고 하는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지어도 안 망한 곳이 고대 이집트 문명이죠. 거기는 반칙. 바람은 거꾸로 불어서 강을 기어 올라가고 돛자 보면 다시 내려가고 야 범람한다 우리 잠깐 피하자 그럼 여기서 막 농사 잘 되고 막 그럼 반칙인 국가.